네, YTN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3부 봄 개편을 맞아서 새롭게 준비한 코너로 시작합니다. 정치권 이슈를 야무지게 찔러보고 또 날카롭게 분석해 똘똘한 해법까지 제안해보는 시간이죠. 유승찬의 콕입니다. 자, 함께 해주실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게 지난주에는 신율의 콕이었고요. 이번 주는 유승찬의 콕 이렇게 이제 주간 단위로 바꿔서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네네. 자, 오늘 그 정치 컨설턴트이신 유승찬 씨, 이게 오늘 코너 이 시작하면서 각오 한 말씀 좀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글쎄요, 저도 오랜만에 방송을 하는 거라서 예. 좀 적응 좀 하면서 그 우리 청취자분들께 기존 정치인들과는 좀 다른 시각에서 네. 이 정치 현상들을 좀 분석하고 뭐 해법까지 제시하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원래 YTN에서 좀 방송 좀 하셨잖아요. 오래전 일입니다. 오래전인가요? 네. 그래요. 예. 어쨌든 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그 사이에 시사 역량을 또 마음껏 또 발휘해 주실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검수완박이 있습니다. 자, 관련 쟁점들부터 살펴보겠는데요. 민주당이 어제 당론으로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4월 국회 내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 자, 민주당이 이 검수완박 추진,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득이 되는 겁니까? 실이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정확하게 뭐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네. 이제 민주당의 패배에서 교훈을 찾으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쉬운 길을 찾아간 것이 아닌가. 민주당의 패배의 기원을 찾아보라고 했다고. 교훈을 좀 찾아서 교훈. 예, 깊은 성찰과 이 쇄신을 하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예. 이거는 그것과는 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성찰의 시간을 예. 갖는 게 아니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지난 대선 패배를 돌아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부동산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조국 사태에서 비롯된 어떤 그런 기득권 내로남불 여기에 대한 이제 그 국민들의 반발심이 좀 작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검수완박은 사실상 그 기억을 다시 이제 되돌려온 거죠. 이제 이게 쉬운 길이라는 게 선거라는 것은 항상 중도 확장을 해야 선거에서는 이길 수가 있는데 이건 사실은 반대편, 그러니까 진영을 결집하겠다. 뭐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간 것이기 때문에 이 측면이 하나 있고 그리고 흔히 이제 그 정권이 바뀌면 잠깐이라도 허니문 기간을 갖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게 이제 통상인데 이제 저는 잠깐의 허니문도 없이 이 비터문이라고 그러죠. 반대편. 네. 싸움하다가 파국에 이르는 걸 비터문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비터문이 시작됐다. 이게 이제 패자가 승자에게 전면전을 선포한 것과 같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지방선거에서는 굳이 뭐 저한테 따지라고 그러면 득보단 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네. 어쨌든 뭐 이 검수완박 추진으로 해서 사실 뭐 전국 자체가 대선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대선이 아직 안 끝난 것 같은 느낌마저 드는데요. 특히 이제 오늘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법무부 장관의 이제 한동훈 그 사법연수원 부위원장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강대강 대치 국면 이것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그러니까 신임 정권과 새로운 정권과 거대 야당이 이제 정면으로 맞붙는 굉장히 저는 이제 좀 세게 얘기해서 피 흘리는 내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봅니다. 네.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중도층 확보의 중요성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금 민주당의 적극 지지층들은 지방선거 뭐 저도 좋다.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 마무리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일부 그런 지지층들도 이제 있고 사실 뭐 강성 지지층들의 압박 이것도 사실은 그 민주당 의원들이 당론을 채택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떤 게 있냐면 사실 이 어떤 개혁 법안을 추진할 때는 가장 먼저 명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명분이라는 거는 정치가 할 수 있는 이제 이것이 어떤 공적 가치를 갖는 것이냐, 이것이 그 검수완박이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 하는 이 내러티브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거는 벌써 지금 이제 개혁이냐 방탄이냐 하는 프레임에 들어갔잖아요. 가령 뭐 이재명 지금 고문인가요? 상임 고문이죠.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이냐 네, 뭐 예.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기 시작을 해서 이미 공적 가치가 좀 많이 훼손됐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까지 이것이 동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자, 유 대표님, 그 대선 직후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평가 토론회도 갔다 오셨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젖잘싸, 그러니까 졌지만 잘 싸웠다는 프레임에 갇히면 답이 없다. 예. 이재명 후보의 석패이자 민주당의 참패라는 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었어요. 자, 민주당 지도부 여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각성이 부족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프레임에 갇혔죠. 지금 제가 볼 때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을 이제 그 냉정하게 패배의 원인을 돌아보고 이 반성할 건 반성하고 고칠 건 고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전쟁에 돌입했잖아요. 바로. 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뭐 반성을 안 하고 있다. 네. 흔히 대선을 지면 뭐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평가 모임을 조직해서 정말로 이제 이 뼈아프게 그런 패배의 원인들을 진단하고 여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네. 대안을 내놓는 것이 이제 원래 상식인데요. 예. 지금은 그것을 하는 대신에 오히려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이 검수완박이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는 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대선에서의 승부에서 어쨌든 졌잖아요. 예. 근데 대선에서 패배했는데 이 패배를 인정하기에는 너무 득표율 차이가 적었단 말이죠. 네네. 그것 때문에 패배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근데 그 득표율 차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선거에서는 이제 득표율 차이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네. 예전에 뭐 김대중 대통령 그만큼 많은 지지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뭐 그냥 계속 우리가 쭉 이 상태를 유지한다고 해도 크게 뭐 손해 볼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민주주의가 이렇게 이제 지금 너무 극단화되고 포퓰리즘화되면서 실제로 근본적으로 마음속으로는 승복하지 않는 거잖아요. 대선 네. 결과에. 근데 이런 것은 저는 이제 우리가 정한 룰, 그러니까 이 선거라는 룰에 부합하지 않는 그 행동이라고 보고요. 이것이 뭐 그 차이가 크든 적든 그것은 패배는 패배고 그 다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자, 대선 패배 원인으로 민주당 다움이 부족했다라고도 보셨는데 글쎄요. 현 시점에서 민주당 다운 행보가 어떤 것인지 또 그리고 어떤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요. 저는 요즘에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민주당 그러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인지가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리면 이분들이 가령 뭐 김대중 대통령은 어쨌든 이 평화 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일관되게 가치를 추구하셨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이런 가치를 추구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민주당을 보고 있으면 도대체 이 민주당은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는 정당인지가 정확하게 저한테 잡히질 않아요. 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민주당 다움이 없다. 저는 민주당이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진보 정당으로 분류를 하지만 예. 사실은 글로벌한 기준에서 보면 진보 정당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보수 쪽에 가깝죠, 민주당도.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갈라지고 모든 그 뭐 세대부터 뭐 젠더 갈등까지 갈등이 표면화된 그 본질에는 네. 이 불평등 심화가 있거든요. 불평등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최고 수준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르고 있고 특히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서 자산 불평등 수준이 급격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진보 정당이라면 이런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한 가치 이것을 가지고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 다움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계속 그 기득권화되면서 생기는 어떤 내로남불 이것이 사실 민주당 이미지를 상당히 그런 어떤 민주당 다움을 훼손시킨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선 이후에도 민주당이 정치 개혁을 대선 이후에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검수완박에 다 밀려가지고 뭐 이런 게 뒷전으로 또 밀려서 물 건너간 게 아니냐 하는 평가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제 그 의총 결과를 보면요. 네. 검수완박, 검찰개혁하고 언론개혁은
단독 처리하겠다는 당론을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도 4월에. 근데 정치개혁 법안은 합의 처리 원칙을 확인했어요. 그 얘기는 국민의힘이 동의해 줄 리가 없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선언과 같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그 끝나고 나서 평등법 추진을 약속을 했는데 그것도 그냥 유야무야 밀리고 있죠. 그래서 너무 이제 이런 그 진영 대결적인 그 이 정책만 추진하다 보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민주당다움을 이렇게 그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대통령직 인수위가 오늘 검수완박은 헌법에 위반된다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뭐 허니문은 뭐 고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터문 그냥 뭐 선거 끝나자마자 다시 또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 앞으로도 이 갈등의 골을 그 메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뭐 더 심해질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오늘 뭐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 임명 이제 거의 제가 볼 때는 이제 완전 그 전쟁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동훈 후보자 지명 자체가 이게 전쟁 상황 선포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뭐 되게 상징적인 인물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한동훈 그 이 지명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한동훈 네. 지명자는 계속 그 민주당에 대한 이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 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최전선에 있는 인물이고 저는 뭐 앞으로 그 전국이 한동훈 블랙홀에 빠져들 것 같은 느낌마저 들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둘러싸고 이게 민주당은 이제 검수완박의 명분을 한동훈에서 찾으려고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뭐 윤석열 당선인이 그걸 노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진 배치를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 강대강 대치 국면은 앞으로 더 강해질 거다. 네, 이렇게 봅니다. 글쎄, 근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사 일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 역할을 하는데 그게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그것도 상당한 불만이고 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장제원 그 비서실장인가요? 아무튼 누군가 이제 그런 말을 했던데 칼 대신 펜을 쥐어준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펜이 칼보다 강하다. 뭐 이런 말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앞으로 이 변화되는 이 상황, 그러니까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이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입법할 경우에 대비해서 뭔가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 대응 그 전선에 한동훈 그 지명자를 투입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수완박에서 한동훈 후보자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데 말이죠. 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전략 공천하기로 결정했어요.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하겠다고 나선 상황인데 이 전략 공천으로 갑자기 또 방향이 바뀌었네요. 그래서 전략 공천으로 누구를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뭐 송영길 그 후보를 전략 공천하려고 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은 서울시는 송영길 대표가 출마를 결심하는 순간부터 꼬였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이제 스텝이 좀 꼬였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민주당에도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지방선거는 냉정하게 그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뒤 20일 뒤에 치러지는 선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리한 선거이기 때문에 모든 선거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잘 질 것인지 의미 있게 질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올바른 판단이라는 이제 주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는 오히려 그 이 30, 40대 여성 같은 좀 혁신적인 공천을 해서 전체적인 민주당의 어떤 그 쇄신의 분위기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게 더 현명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시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오세훈 시장이 뭐 이렇게 그 큰 과오 없이 어쨌든 보궐 기관들을 지냈기 때문에 그 이기기가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대선에서도 5% 가까이 이제 이 적고 지방선거는 또 투표율이 한 15% 정도 낮아지기 때문에 사실 여론조사에 비해서 민주당이 좀 더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투표 적극 참여층들을 이렇게
이 보정을 해보면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서울시는 어려운 선거고 가령 뭐 누구를 갖다가 꽂아도 예.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선거고 저는 오히려 이번 지방선거 관전 그래요? 포인트는 경기도에 있는 것이고 예. 경기도 승부가 그 전체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늠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렇게 전략을 짜는 것이 맞다고 봤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뭐 지금 서울시 전략공천을 한다고 해도 예. 그 일단 송영길 후보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 민주당 서울시 출신 의원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거든요. 예, 그것만 그렇죠. 해도 큰 상처죠, 사실. 예. 네. 예. 어쨌든 뭐 송영길 전 대표가 후보로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략 공천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하면은 당내 인사들은 이 후보군에서 제외된다는 얘기 아닐까요? 글쎄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후보 공천 자체가 예.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이나 젊은 층의 후보를 내세울 수도 있다. 아까 그 아이디어는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한다면 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예. 그렇군요. 자, 또 이제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인선과 관련해서도 이제 말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자,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이 오늘 발표가 됐는데 말이죠. 1차 인선 때도 안철수계 인사가 빠져서 논란이 됐었는데 2차 인선에서도 역시 안철수계 인사 또는 뭐 국민의당과 관련 있는 인사가 이게 후보로 오르지 못했어요. 완전히 빠졌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단일화 합의문에는 그 정권 인수와 그 운영을 함께 하겠다 이런 이제 표현이 좀 들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인수 작업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통해서 하지만 내각에는 그 안철수 측 인사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이 이제 이 오늘 그 특징인데요. 네. 저는 이번 초대 내각을 보면서 세 가지가 없는 것 같아요. 세 가지가 없다. 네, 세 가지가 없어요. 하나는 새로움이 없습니다. 제가 이 새로운 인물 새로움. 그나마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선이 좀 파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전체적으로 보면 전임 정권에서 다들 뭐 이렇게 해왔던 분들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특징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컨셉이 불분명합니다. 예. 이게 말로는 통합과 협치, 경제 이렇게 내세웠는데 컨셉은 확실하던데요. 그러니까 능력과 그다음에 어떤 도덕성. 아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예. 그 말씀도 드리겠는데 예, 근데 윤석열 당선인이 그렇게 근데 얘기해서. 뭐 그 능력과 도덕성은 예. 그걸 컨셉이라고 볼 수는 없고 모든 인사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보는데 이제 여기서 얘기한 거는 통합 내각을 만들 거냐 말 거냐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 측 인사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통합 내각이라고 부르긴 좀 어렵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안배가 없습니다. 안배가 없었다. 예, 그래서 예. 지역 안배, 예. 그다음에 이 젠더에 대한 안배 네. 이것도 굉장히 좀 부족하고요. 가령 뭐 이게 안배 저는 능력과 도덕성 이거 되게 중요한데 네. 진짜 유능한 지도자는 지역 안배도 하고 젠더 안배도 하고 세대 안배도 하면서 그 안에서 유능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게 진짜 그 훌륭한 리더십이라고 보거든요. 예. 가령 캐나다의 트리도나 독일의 숄츠 총리 같은 경우는 반반 내각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여성과 남성의. 예. 예,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이게 공동정부라고는 했습니다만은 이게 그 공동정부를 구성하기까지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뭐 2차 인선까지 마무리를 했으니까 앞으로 후보자 검증과 인사청문회 문턱을 얼마나 잘 넘을 수 있을지 이 부분에서 지켜봐야 할 대목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봄 개편을 맞아서 새롭게 준비한 코너죠. 유승찬의 콕 함께 해 주셨습니다.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